국제 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배럴당 35달러 선이 무너진 데 이어서 브렌트유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콜라보다도 값이 싸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되는 저유가 현상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폭락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시작에서는 이제는 뭐 30달러 선이 아니라 20달러대 선까지도 뭐 떨어질 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수요와 공급 다 저유가를 만드는 일종의 축이 깨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사실은 그 유가가 2010년, 11년도에 100달러 이상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우리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10%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를 정말 무한대로 사들였는데 최근에 뭐 7% 아래쪽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네. 중국이 그만큼 원자재 시장에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세계 경제가 뭐 조금 회복세라는 뭐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줄어들어 있는 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미국의 셰일 가스, 세일 오일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잖아요. 예. 사실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내년에 이어지면서 미국이 수출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저유가가 되면 예전에는 오페크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일종의 담합을 했죠. 감산 같은 걸 하면서 유가를 좀 받치는 역할들을 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몇 주 전입니다만 오페크 국가들이 이번 달 초에 회의를 했는데 감산에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페크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요. 저유가지만 계속 물건을 팔아야 정부의 재정을 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면 수급과 수요와 공급 전부 다 유가가 반등하기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요. 산유국에서 그 석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되는 거 아닌가요? 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하락이 아니라 예. 감산에 합의를 멈추는 한다면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요 산유국의 경제 상황이 이 감산을 한다는 건 매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국가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질 테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나라는요 워낙에 많은 그 원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발행한 적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는 유가가 한 100달러 선 정도의 균형 재정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이 짜져 있는데 지금 30달러 선이니까 재정 적자가 엄청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발행하고 있고요. 남미 쪽에 가장 큰 산유국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좌파 정권이 드디어 몰락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이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또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고요. 또 브라질도 상당히 중요한 원자재 수출국이죠. 그런데 그쪽도 좌파 정권입니다만은 지금 탄핵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저유가라든지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그 산유국들,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남미권의 국가들이 정말 과감한 감산에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휘발유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뭐 국외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상당히 네. 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적혀 있는 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35원이라고 네. 하는데 전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듣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인데 저는 항상 1,500원대 후반이나 1,600원대 넣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하려면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 네. 자 지금 뭐 콜라가 1,700원이라는 것도 저는 좀 놀랐고요. 예. 1,700원인 콜라보다 휘발유 값이 어쨌든 더 싸다라고 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싸졌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데 뭐 콜라 이 기호식품인데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뭐 차에 넣는 기름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콜라보다 싼 게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기자가 이렇게 좀 눈에 끄는 기사를 네. 쓰기 위해 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지금 1,400원대에 있는 기름값 중에요. 61% 정도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거든요. 네. 이 세금을 빼면요. 우리가 사서 마시는 생수값보다 오히려 기름값이 더 싸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연으로 환산해 보면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는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준이 되는 그 휘발유 가격은요. 한 8에서 9%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400원대에 있는 유가 중에 주유소에서 우리가 휘발유 살 때 지불하는 돈 중에 60% 이상이 세금인데 이 세금이요. 정률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정액제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요. 국제유가가 20달러 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1,400원대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1,200원대로 간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세금 부분이 많고요. 또 일정한 부분 정유사라든지 주유소 마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제유가가 폭락을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은 좀 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그 주유소 업계에서 이러한 유류세 부담에 대해서 그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이제 붙인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따져보면 61% 정도 되니까 네. 정유업체나 아니면 주유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국제유가는 빠졌는데 휘발유값이 덜 빠지고 더디 빠지는 게 정유사라든지 주유소에서 너무 폭리를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인상할 때와 인하할 때의 어떤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보면 인하할 때는 조금 늦게 내리고요. 인상할 때는 바로바로 올리는 부분도 네. 덜어 있습니다, 사실. 예. 자, 어쨌든 공급은 상당히 많아졌고, 네. 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회사고, 저희도 좀 좋은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실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빠지는 건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원유가에 대한 부담,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들도 사실은 순면이나 모직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 원유를 원재자로 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이 원유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제조업 베이스에 이 수입 물가가 훨씬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가계 경제에는 네. 이 원유가가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8% 올해 들어서 8%, 9%밖에 안 빠졌다고 하지만 한 1년 반 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한 3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게 휘발유 값이거든요. 예. 저도 기름 넣을 때 사실은 다소간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싸졌네 네. 이렇게 느끼고 네. 그러면 사실 가처분 소득이 일정하다면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돈이 좀 줄면서 다른 쪽의 소비도 좀 늘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심은 어디까지 떨어지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그 지금 30불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 세계적인 그 금융회사나 분석기관들의 분석은 2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 원유가를 놓고 수급 자체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인데 감산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없고 또 유가라는 게 향후에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이 있어야만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미국의 셰일 가스라든지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대기 매물로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면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이 본격적으로 또 채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캡이 씌워져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상방은 좀 막혀져 있는 것 같고요. 하방도 사실은 뭐 20달러 선까지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채굴 원가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달러 선까지 빠질 수 있지만 더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을 얘기할 때 V자형 반등 혹은 U자형 반등, L자형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V자형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반등 내지는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는 L자형의 모습을 내년에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20대 달러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어쨌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봅니다. 국제유가가 빠진다는 세계 경기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세계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수출길이 많이 막힐 것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주로 산유국들로 구성된 이 자원부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고 그 다음이요.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러시아 이런 쪽에 자원부국 쪽으로의 수출이 한 14% 정도로 그 다음이거든요. 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들 자원부국의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들 나라가 경제 위기로 간다든지 경제가 훨씬 더 지금보다 침체된다면 이들 나라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유가가 빠지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예. 또 중동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유가가 계속되면 구조조정을 더 빨리 급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도 우리 경제 앞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완 대한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